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이번 주도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폭염의 열기가 수도권으로 확산됩니다. 바람의 방향이 동풍으로 바뀌면서 서울은 오늘 올여름 최고 기온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하용 기자, 이 더위가 한반도 서쪽으로 옮겨온다고요? 네, 바람 방향이 서풍에서 동풍으로 바뀌면서 서울을 비롯한 한반도 서쪽에도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겠습니다. 서울 기온 10시 40분에 이미 32.5도에 도달했는데요. 한낮에는 37도까지 오를 걸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올여름 서울의 가장 더웠던 날은 지난달 12일로 35도가 최고 기온이었습니다. 예보대로라면 오늘이 올여름 가장 더운 날이 됩니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 고양과 구리도 37도, 하남과 오산, 여주의 낮 기온도 38도까지 오를 걸로 전망됩니다. 오늘 최고 기온과 최고 체감 온도 예상 분포도 살펴보면 우리나라 대부분이 붉게 물들어 있는데요. 연일 펄펄 끓었던 동쪽의 열기도 여전합니다. 오전 11시 현재 경남 양산의 기온은 37.9도, 창원 북쪽 지역은 38.4도까지 올랐습니다. 양산을 비롯해 전남 보성과 순천, 전남 광주, 대구의 기온은 오늘도 39도까지 오를 걸로 보여서 이 지역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는 전남 곡성과 경북 구미, 칠곡, 김천, 안동으로도 폭염 중대 경보가 확대됩니다. 폭염 경보는 경기 부천과 인천 옹진, 강원 영월까지 올라왔습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야외 활동을 중단하고 그늘로 이동하며 독거노인을 비롯한 이웃의 안전을 살펴야겠습니다. 밤사이에 열대야도 여전했죠? 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간밤도 무척 더웠습니다. 인천의 밤 최저 기온이 27도, 서울 26.5도를 기록했고 부산과 경남 양산은 밤에도 28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기상 관측사상 최고 더위인 42.5도를 찍은 양산에서는 18일째, 부산에서는 15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도 12일째 열대야입니다. 밤에도 기온이 30도가 넘는 초열대야 현상을 보였던 강원 강릉의 밤 폭염은 26.7도로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중반까지 소나기 이외의 비 소식 없이 더위가 이어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극심한 폭염이 계속되면서 일상 곳곳이 비상입니다. 이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찜통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고 식수원엔 녹조가 빠르게 확산하며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인천 종합 어시장에 나가 있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시장에 이렇게 지붕도 있는 것 같은데 더위가 심하다고요? 네, 이곳에는 지붕이 설치되어 있어서 강한 햇볕은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뜨겁고 습한 공기가 내부에 계속 머물면서 온몸에는 후덥지근한 열기가 감싸는 느낌인데요. 제가 시장 안을 돌아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얼굴과 등이 땀으로 흠뻑 젖을 정도였습니다. 더위 속에서도 상인들은 생선을 손질하기 위해서 장화와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일하는데요. 더운 날씨에 수산물 위에 올려둔 얼음이 빠르게 녹으면서 새 얼음을 채우는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2-3시간 전부터 이곳에 있었는데 시장 통로를 오가는 손님은 많지 않은 모습입니다. 상인들도 날이 더워지면서 시장을 찾는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손님은 줄었지만 상인들이 해야 할 일은 오히려 더 많아졌다면서요? 네, 상인들은 손님이 없어도 수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음과 냉각 설비 사용을 줄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상인은 더운 날씨에 얼음이 빠르게 녹아서 가을이나 겨울과 비교해 얼음 사용량이 2배 이상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화로 수조의 물 온도를 낮추기 위한 냉각기도 계속 가동해야 해서 전기요금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비용뿐 아니라 상인들의 건강도 걱정입니다. 상인들은 한낮부터 영업이 끝날 때까지 땀에 젖은 채 일하고 더위가 심한 날에는 어지럼증을 느낄 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하다 보면 선풍기를 못 틀어요. 이 얼음이 녹을까 봐. 그래서
땀 범벅으로 일하다가 어지럽고 머리 아플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렇게 손님의 발길은 줄었지만 수산물을 관리하는 비용은 늘고 상인들의 건강 걱정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네. 연일 폭염으로 충청권 식수원이죠. 대청호는 녹조가 비상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김기수 기자, 그곳은 지금 조류 경보가 발령이 됐죠? 네, 저희 취재진이 이곳 대청호 주변을 둘러봤는데요. 곳곳이 물감을 풀어놓은 것처럼 초록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또 바람을 불 때마다 짙은 녹조띠가 보이고 비린내와 흙냄새도 진동하고 있습니다. 충청권의 식수원인 대청호 회남수역엔 조류경보 경계가 발령됐습니다. 회남수역은 지난달 30일 기준 밀리리터당 세포수가 2만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두 차례 연속 측정값을 기준으로 만세를 넘으면 경계 경보가 발령되는데요. 이 기준을 2배 넘게 초과하고 있는 겁니다. 문희수역의 경우도 밀리리터당 세포수가 2,000을 넘어서면서 관심 단계 바로 전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문희와 추동수역의 수온 역시 29도와 28도를 기록하면서 30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조류 상황이 심각해지면 악취는 물론 수중에 있는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는 조류 증가에 따라 문희 취수탑의 조류 독소와 냄새 물질 등 13개 항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운영을 강화하고 독소를 제거해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 행위와 오염원 집중 단속에도 나선 상황입니다. 금강역 환경청도 녹조 발생이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녹조 제거 설비 등 방제 장비를 투입하고 오염원 배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청호 주변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낮 최고 기온도 33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이에 따라 유해 남조류의 증식도 활발해지면서 녹조 현상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녹조가 한눈에 봐도 너무 심각한데요. 이번 주는 수도권까지 폭염의 기세가 절정이라고 하니까요. 더위 피해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표정우 김기수 기자 수고했습니다. 올 여름은 지옥 폭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극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과거에 루사나 매미와 견줄 만한 초강력 태풍이 북상하고 있어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혜은 기상재난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얼마나 더우면 지옥 폭염, 또 괴물 폭염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기온이 올라가는 건가요? 네, 말 그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옥 폭염이라는 말을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덥습니다. 저도 이제 지난 주말과 휴일 사이에 근무를 했는데 경남 지방 폭염이 지난 주말과 휴일 사이에 비상이었습니다. 예. 그야말로 사상 처음 겪는 역대급 더위가 나타났는데요. 경남 양산 지역 기온이 무려 43도 가까이 올랐고요. 북창원과 밀양 지역도 41도를 기록했습니다. 그 외에 김해와 의령 지역 그리고 경주 또 북부산 기온도 영남 곳곳에서 40도를 웃돈 상황입니다. 또 강릉 지역에서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오전 사이에 최저 기온이 30.2도를 기록하면서 올여름 들어서 처음으로 초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서울 지역이 12일째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가 현재 9.7일로 역대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처음 듣는 수치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경남 지역에 이렇게 심한 더위가 나타나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 이 경남 지역의 경우는 우선 이 소백 산맥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지역의 영남 알프스라고도 하거든요. 이 높은 산맥으로 좀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좀 다른 이 지형적인 이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우선 더위가 가장 심한 양산 지역을 보면 한반도 상공으로 이중 열돔이 영향을 주고 있고요. 또 예. 산맥을 넘어온 이 뜨거운 불바람이 가세를 합니다. 또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내륙 분지의 특성이 더해지면서 열기가 갇혀서 기온이 크게 치솟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포항 지역은 동풍에 의한 팬 현상, 또 창원 등은 역시 이 분지의 특성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 지역도 좀 이슈가 됐잖아요. 122년 만에 더위가 나타났는데 부산은 바다에서 불어들어오는 해풍이 뜨거운 온풍으로 바뀌면서 평소보다 더 더운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천연 에어컨 기능이 완전히 좀 마비됐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됐었고요. 시원한 바닷바람이라는 맞습니다. 말이 올해는 안 통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경남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특징이 좀 곳곳마다 좀 다르게 나타났는데 전문가 분석에 의하면 여기에 좀 결정적인 좀 원인이 더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됐는데 강수량이었습니다. 경남 지역의 경우는 최근 1개월 누적 강수량을 좀 살펴봤더니 53년 만에 지금 역대 최저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땅을 식혀줄 만한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건데 이 마른 장마가 이어졌다는 겁니다. 지표면의 열기를 좀 크게 식혀줘야 되는데 이 작용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전문가 목소리 좀 들어보시죠. 수분이 많으면 이게 증발하면서 지표의 열을 갖다 좀 이래 기화열로 바꿔서 가져가는데 그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후라이팬이 그냥 달고 있는 거죠. 같은 원리로 양산에서는 그 수증기로 떼갈 토양의 수분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기 받는 대로 그대로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후라이팬이 달달 뜨겁게 달궈지는 것처럼 경남 지역이 지금 계속 기온이 오르고 있다 이런 원리였습니다. 네. 자, 네. 그러니까 후라이팬이 달궈지는 그런 더위가 이제는 수도권으로 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당장 오늘부터입니다. 서울 낮 기온이 지금 37도로 예보가 됐고요. 체감 온도 같은 경우는 이보다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 경기도 부천 지역과 인천 옹진 지역이죠. 이 지역에 폭염 중대 경보가 확대 발령됐습니다. 그 밖에 경북 지역과 전남 일부 지역으로도 중대 경보가 확대되는 등 남부 지역으로도 중대 경보가 여전히 발령 중입니다. 중대 경보는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또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인 날이 하루 이상 지속할 걸로 예상될 때 내려지는 최상위 폭염 특보입니다. 재난 수준의 특보이기 때문에 중대 경보 지역에서는 한낮에 야외 활동이나 작업을 중단하셔야 되고요. 휴식 시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서쪽 지방으로 더위가 심해지는 게 태풍의 영향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현재 일본 남쪽 해상에서 태풍 돌핀이 지금 이동 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이 태풍이 동쪽으로 지금 서쪽으로 중남쪽으로 좀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우리나라 이쪽으로 강한 동풍을 좀 불어넣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영서와 수도권 그리고 호남 지방 쪽으로 고온 건조한 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서쪽 기온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과거에 2018년에도 이렇게 역대급 더위가 이어졌는데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당시에 홍천 지역으로 41도까지 기온이 올랐고 서울 낮 기온이 39.6도까지 올랐는데 그때 자동 관측 장비에서는 40도 이상이 무려 60곳 넘게 관측이 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지금처럼 열돔의 환경에서 일본 남쪽으로 태풍이 위치하면서 동풍이 좀 세게 관측이 됐습니다. 지금과 좀 상황이 매우 유사했던 상황, 기압 배치였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는 서울, 경기 지역 사는 분들 더위를 각오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맞습니다. 같은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바람 방향 이렇게 바뀌는 거면은 반대로 영남 지역은 좀 괜찮아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영남 지방의 극한 더위는 상대적으로 조금 누그러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산의 기온이 지금 이번 주 지금 점점점 떨어져서 주 중반쯤에는 35도 안팎까지 내려갈 걸로 예보가 됐습니다. 동서의 더위 중심이 좀 바뀌는 셈인데요. 잠시 누그러드는 것일 뿐이고 여전히 33도 웃도는 폭염은 계속됩니다. 대비를 좀 늦춰서는 안 되는 셈입니다. 북상 중인 태풍도 좀 걱정이 되는데 세력이 과거에 강했던 루사나 매미 정도 수준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좀 있을까요? 네, 우선 태풍의 진로가 아직 좀 유동적이긴 한데 기상청에서 예상한 진로는 이번 주 후반 점차 중국 남부 쪽으로 가까이 이동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후 태풍의 경로에 대해서는 좀 모델마다 좀 예상이 좀 다른 상황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지금 태풍의 모습인데요. 이 태풍은 13호 태풍이고요. 이름은 돌핀입니다. 홍콩에서 제출한 이름이고요. 현재 4등급의 태풍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태풍이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중국 남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태풍은 중심 풍속이 초속 50m에 달합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눈이 거의 뚜렷이 보일 정도로 강하게 발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모델을 조금 화면을 바꿔보겠습니다. 네, 지금
서쪽으로 이동할 걸로 보이는데 미국 모델이고요. 우리나라 킴 모델과 유럽 모델 그리고 미국 모델 모두 이 태풍이 점차 이동을 해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동을 해서 중국 남쪽으로 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태풍이 이제 중국 남부로 향한 뒤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이동을 해서 약화한 뒤에 약간 그 비구름이 우리나라 쪽 서해상으로 빠져나갈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킴 상황을 보시면 지금 이겁니다. 우리나라가 여기에 위치했고요. 지금 태풍이 약화한 비구름이 서해상으로 이렇게 이동할 걸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킴 모델이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태풍의 이동 상황과 진로 그리고 이후 상황은 다소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비가 얼마나 올지 내릴지 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이번 주는 기상 상황에서 어떤 점을 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까요? 네, 이번 주는 좀 한마디로 이제 앞서 보셨지만 고온 다습한 이런 기류 그리고 예. 동풍에 의한 열기 또 태풍이 밀어 올리는 열대 수증기가 이 한꺼번에 좀 중첩되는 더위의 최대 고비가 될 걸로 보입니다. 또 앞서 보셨지만 태풍이 이동하는 또 길목에서 태풍이 약간 좀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또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가장 우려되는 건 역시 좀 온열 질환인데요. 체감 온도가 이 35도를 넘어서게 되면 위험 단계로 좀 올라가게 됩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야외 작업을 전면 중단해 주시고요. 실내 통풍과 냉방에 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또 특히 이번 주 수도권 폭염이 좀 피크를 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예. 최대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위험성도 있고요. 장시간 냉방기 가동으로 인한 실외기 화재 사고에도 각별히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또한 이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서 해상의 파도가 좀 거세지고 기상특보가 급격히 좀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또 피서철을 맞아서 이 해안가나 계곡을 찾으신 피서객분들도 최신 기상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시고 또 위험 지역 접근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35도 이 기온하고 40도는 또 확 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네. 예, 이번에 이제 더위에 지치지 않게 지옥 폭염 잘 이겨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혜윤 기상재난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오전 울산의 페인트 창고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유독가스 배출로 인근 주민들에게는 대피하라는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정미 기자,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했죠? 네, 그렇습니다. 페인트 소매점의 창고에서 난 불이 주변 건물로 번지면서 인명피해가 커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YTN에 처음 들어온 제보 영상인데요. 높은 아파트 위까지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불이 난 시간은 오늘 오전 8시 20분쯤입니다. 울산 삼산동에 있는 페인트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목격자들은 지게차로 물건을 옮기고 있었는데 지게차에서 불이 시작됐고 페인트 창고로 옮겨 붙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불은 인근 카센터 와 빌라 등 4개 건물로도 번졌습니다. 이 불로 거동이 불편했던 여성 빌라 거주자 1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페인트 창고 주인 60대 1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3명이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페인트가 인화성 물질인데다 불이 난 울산이 폭염 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덥다 보니 불은 급속히 번졌고 진화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차량 73대와 290여 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서 4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페인트에서 유독가스가 나오면서 2차 피해를 우려해 인근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하라는 안전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화재 진화 작업으로 울산 산업로 태화강역 방향에서는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어지면서 소방청은 화재 위험 경보를 경계로 격상한 상황인데요. 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정미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이 빛의 속도로 이루어졌다며 부작용이 생긴다면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거치와 관련해서는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 건 똑같은 상황이라며 더 할 일이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정 장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정 장관은 오늘 신임검사 임관식을 마치고 취재진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정 장관은 형사소송법이 유례 없이 빠르게 바뀌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의로 설계했지만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신속히 보완해야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빨리 개정된 건 처음일 거예요.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현장에서 어떻게 제대로 작동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법무부 차원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가능성에는 적절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 국민의힘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거부권 건의에 대해선 있을 수 없는 문제라며 이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또 추후 7대 범죄 전권 송치에 대한 후속 입법이 뒷받침돼야 할 게 많다며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될 수 있게 범위 설정에도 유의해야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 거취에 대한 입장도 설명했죠. 네, 지난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밝힌 데 이어 정 장관에게도 거취 관련 질문이 나왔습니다. 먼저 정 장관은 구대행의 사의는 안타깝지만 앞선 자신의 사의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무관한 건강 때문이었다며 장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수면장애 악화 등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이 사의 표명 의사를 계속 유지한다는 뜻을 거듭 밝힌 겁니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은 끝났고 취임 이래 상황이 심각했던 교정 관련 예산과 조직 확대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등 추가로 할 일이 별로 남아있지 않는 것 같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정 장관은 일선 검사들에게 보안 수사권 폐지와 관계없이 흔들림 없이 맡은 일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 강남구 선관위 관계자 등을 소환합니다. 합수본은 오늘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해서 강남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합니다. 또 외유성 출장 의혹을 받는 중앙선관위 관계자 1명과 투표율 조작에 연루된 관계자 1명도 합수본의 조사를 받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급등세를 보인 코스피가 오늘은 약세를 보이며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반면에 약세로 출발한 뒤 장중 상승세로 전환한 코스닥은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오름폭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장 초반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는 3.6% 내린 6,358로 장을 열었습니다. 지수 내림 폭은 회복되지 않고 3에서 4%대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재개와 미국 7월 고용 등 주요 경제 지표, 그리고 AMD와 샌디스크 등 미국 반도체주 실적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7월 폭락분을 만회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1차적으로 미국 7월 고용과 같은 경제 지표와 AMD 샌디스크 실적, 그리고 외국인 수급 변화 등이 국내 증시의 저점을 높여가는 회복력의 강도와 지속성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지난주 금요일 하루 만에 코스피가 17%대 폭등하면서 역대 1위 일간 상승률을 기록한 만큼 주 초반에는 일시적인 차익 실현 물량 등이 나올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 증시의 대형주들을 보면 삼성전자는 24만 원대에서 하락세로 개장해 6에서 7%대의 하락률을 보이며 거래를 이어가고 있고, SK하이닉스도 160만 원대에서 약세로 시작해 6에서 7%대의 하락률을 보이며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에서는 개인이 순매수하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은 1.36% 내린 710으로 출발했고, 장중 상승세로 전환해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상승폭을 5%가량까지도 키우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11시 10분쯤에는 1,429.3원으로 거래됐습니다. 현재도 1,420원대 후반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 공격을 취소하고 협상 재개 방침을 밝히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달러와도 중동에서의 불확실성 완화와 엔화 강세 등으로 하락세를 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요 6개국 통화와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99.7 근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에 정치 고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네, 김상일 정치평론가 그리고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남미 3개국 독일 순방을 마치고 조금 전에 귀국했습니다. 귀국 장면부터 잠시 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김혜경 여사와 함께 공군 1호기에서 트랩을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24일에 출국한 이후 7박 11일간의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귀국에 윤호중 장관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재명 대통령과 밝게 인사 나누는 모습도 보였고요. 홍익표 수석 모습도 보이고요. 강훈식 비서실장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귀국하는 장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밝은 모습으로 비교적 수석들과 그리고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인사하는 모습 보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귀국 직후인 오늘 오후 곧바로 청와대로 출근을 합니다. 부동산 정책과 주식시장 등 국내 현안 관련 비공개 회의를 오늘 주재할 예정입니다. 긴 순방 여정이었지만 아무래도 국내 현안, 어려운 현안들이 쌓여 있다 보니 오늘 오후 귀국 직후에 바로 출근을 해서 비공개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얘기는 잠시 뒤에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순회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초반부터 초접전 양상입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이런 뻔뻔한 지도부가 들어와서 당의 지도부를 봉숭아 학당으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선관위에 제소되어야 하고 윤리위에 제소되어야 합니다. 전당대회 첫 경선 지역 충청의 선택은 김민석 후보였습니다. 2002년 노무현을 배신하고 정몽주에 갈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믿을 사람 정청래를 당대표로 뽑아주십시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선 정청래 후보가 1위에 올랐습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당 당원 동지 여러분, 시민 여러분, 기호 1번 송영길입니다. 우리 정청래 후보 지지자들이 싹 나가버리네요. 제 이야기 좀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정청래 후보의 봉희 김선달 발언 때문에 불교계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때 자성 스님을 만났더니 잠시라도 정청래를 탈당시키지 않으면 이재명을 찍지 않고 윤석열을 지지하겠다고 경고를 수차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사설에서 정몽준 노무현을 버렸다고 했을 때 그날 밤 김민석은 누구 편이었습니까? 명청대전의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는 전당대회 짚어보겠습니다. 두 곳에서 했는데 네. 지금 김민석 후보랑 정청래 후보가 하나씩 나눠 가졌거든요. 네. 누가 더 지금 실속 있는 겁니까? 지역 날짜별로 보면 뭐 네. 1대1인 거고요. 1대1. 그리고 이제 뭐 득표율로 보면은 어쨌든 뭐 정청래 후보가 앞선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단순한 지표보다는 이 전략이 무엇이었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정청래 후보 측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위 말하는 뉴 햄프셔 효과. 그래서 초기의 승리로 이후의 선거들의 어떤 흐름을 좀 영향을 주고 잡아나가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일종의 밴드웨건 그렇죠. 같은 예. 효과요. 예. 그것까지는 미치지 좀 못한 것 같고
김민석 후보의 설명은 마이너스 7% 정도까지만 지면 승리할 거라고 했는데 너무 엄살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만 예. 졌기 때문에 예. 승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이건 뭐 전략적인 설명일 수 있는 예.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누가 뭐 앞선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굉장히 팽팽하다 이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초반 전략에서 정청래 후보 측의 전략이 제대로 먹힌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는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청 고향에서 시작해서 승기 잡고 시작할 줄 알았더니 고향에서 졌어요. 아주 작은 차이긴 하지만 예. 상징적으로 이기질 못했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는 굉장히 좀 당황했을 걸로 보이지만 그동안 예상했던 거 근데 그게 실제로 표가 나와 보니까 정청래 후보가 그래도 굉장히 좀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합쳐보면 한 1%포인트 이기고 있잖아요. 예. 물론 호남 그리고 서울 경기 합치면 한 70% 정도 되시니까 그런 큰 지역이 아직 남아 있어서 판세 전반을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양쪽에 협공을 받고 있는 정청래 후보가 이 정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당내 친청이라는 분들의 세력이 만만치가 않다. 이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2대1 공격받고 있는 상황치고는 정말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전당대회 순회 경선 일정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초반이고요.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일정별로 보면 저희가 굵은 글씨로 표시한 전날입니다. 8.15 호남 경선, 전날하고 경기 서울. 당원 비중을 봤을 때 저기서 이겨야 되는 거죠? 그렇죠. 70% 뭐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서 이겨야 하는 것이고요. 그 전에는 어떤 효과들이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밴드웨건이라는 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뭐 대세론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반전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바람으로써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런 게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호남에 모든 후보들이 집중을 했었고요. 그 집중하는 와중에 정청래 후보는 그 전략을 거기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앞선 경선에서 이김으로써 호남에 바람을 이끌어야 된다 이런 전략을 세웠던 것인데 네. 그 전략이 뭐 약간은 이겼습니다만 그 전략이 통할 정도로 승리한 것은 아니어서 약간 지방선거 결과 보는 느낌이잖아요. 이게 예. 좀 이겼으나 이게 중요하게 이긴 거야? 뭐 이런 느낌을 1등은 주는 1등인데 찝찝한? 좀 찝찝한 예.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좀 전에 윤희석 대변인께서 2대1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예. 그 표현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후보들이 독립적인 판단을 가지고 정견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독립적인 것들이 같은 색깔을 보였다고 해서 2대1, 3대1로 표현하면 마치 한 사람을 집단 린치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예.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지금 현재 뭐 굉장히 양강 구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송영길 후보는 김민석 후보에게 조금 우호적인 연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정도로 판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2대1은 뭐 정청래 후보가 근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렇죠. 거여서 이제 약자 프레임을 언론에서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 프레임이긴 하죠. 호남을 얻는 자가 얻을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반도체 투자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가 절대적으로 좀 유리한 거 아니야?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예, 그런 시각이 충분히 있고 예. 특히나 전남 지사를 하셨던 그 제가 성함을 까먹었는데 김영록 김영록 전 지사께서 예. 말씀하셨듯이 전남 지역의 일부 민주당 소속 뭐 단체장이라든지 지방선거 출마하셨던 분들 위주로 정청래 당시 대표를 향한 원성이 좀 심한 듯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하니 전남 그리고 이제 광주까지 이제 합쳐졌지만요. 그쪽하고 전북이 조금 분위기가 좀 다르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예. 전북에 정청래 당시 대표가 지사 선거에 있어서 많이 공을 들였고 김관영 지사 제명하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전북을 많이 방문을 했으니까 전북은 확실하게 정청래 후보가 많이 앞설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더 당원 수가 많은 광주 전남에서 어떻게 나올 거냐 거기에 따라서 호남의
향배가 결정될 텐데 일단 호남 결과를 보고 나면 어느 정도 이 당선자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초반에는 초접전인데 호남을 지나면서 윤곽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후보 간의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유시민 작가가 다시 한번 등판했습니다. 이번엔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내란을 극복하면서 맺어진 전우회 같은 것도 있었고 지금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걸 말을 하면 관계가 유지가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관계를 포기하는 거죠. 저는 저는 생각에 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가다듬고 그것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그걸 표현하는 것이 내 삶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기존의 관계가 스톱된다면 기존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을 나는 받아들인다. 실제 이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다 보면 특히 비평의 세계에서는 비평을 할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언행이 일치하지 못하면 반명입니다. 비판할 때 비판하지 못하면 반명입니다. 엄격하게 지적하지 못하면 반명입니다. 지식인도 정치인도 말로는 근사하게 이야기하고 변절과 잘못된 길을 걸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말로는 민주주의를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지식인의 자기 논리에 빠졌던 이들은 한 분씩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김지하가 그랬고 이낙연이 그랬습니다. 저는 평론의 이름으로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들, 개혁 정치의 어려움을 자기 논리에 빠져서 저주하는 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당의 정치를 할 거면 하십시오. 관계를 포기한다, 떠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네. 언론에서는 뭐 연인 사이로 치면은 이제 결별 선언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전까지 뭐 분위기상으로 당연히 짐작은 하셨겠지만 이제는 완벽하게 종지부를 찍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전우라는 단어도 쓰셨고요. 앞으로의 관계 유지, 뭐 관계 포기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적어도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치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앞으로 같이 할 수 없다는 선언을 했다고도 볼 수 있죠. 전당대 승패와 관계없이 예. 본인이 뭐 이런 말을 했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잘 표현하는 게 나하고 맞는 것이다. 그럼 지금까지 해온 얘기가 뭐 애정어린 비판이라도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여러 가지 정치 행보가 본인이 생각하는 민주 진보 진영에서의 어떤 행보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을 그냥 완벽하게 국민들께 선포했다.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이 전당대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 더 궁금증을 낳게 하는 그런 또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에게 전우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이 표현도 좀 부적절하다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과거처럼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반 국민보다 뭐 위에 있다 이런 예. 인식을 갖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평론을 하시는 분, 작가라고 자처하는 분이 대통령을 해서 전우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상황이겠느냐. 예. 정치적으로 해석이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굳이 왜 저 단어를 쓰셨을까.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더 극명하게 나타나기 위한 하나의 단어 선택이라고 보지만 국민들로부터 환영받는 단어 선택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뭐 조금 전에 순방에서 돌아오는 이재명 대통령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전우라는 표현,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좀 받아들였을까요? 글쎄요, 뭐 전우애라는 표현보다는 네. 관계를 포기한다. 네. 이 부분이 더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계를 포기한다는 것은 지지를 철회한다.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개인으로 보느냐, 대통령이라는 공적 지위로 보느냐 예. 이게 다를 텐데 아직까지도 그냥 개인으로 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식으로 개인으로 보니까 대통령이 정책적으로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 이런 게 아니라 예. 우리 진영 내 권력 구조가 바뀌겠네 이걸 중심으로 좀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본인이 생각을 바꾸게 됐다면 어떤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안 좋은 점이 있고 예. 국가의 미래에 어떤 안 좋은 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네. 우리 편을 많이 써야 되는데 다른 편이 우리 편 아닌 거 내 생각에 내 기준에 우리 편 아닌 거 같은 사람이 많이 들어오네. 이걸 가지고 좀 불편해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포기하겠다 이런다고 한다면 과연 그게 비평가인 것인지 본인이 예. 말한 대로 아니면 본인이 그 권력 속에서 한 축을 이루는 아직도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인 것인지 저는 궁금해집니다. 김민석 후보도 근데 떠날 테면 떠나라 이런 말을 한 거잖아요. 사실은 유시민 작가는요, 뭐 딱히 저희 당에 들어온 적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편안한 위치에서 예. 영향력만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항상 비판하는 게 뭡니까? 책임지지 않는 권력이라는 걸 우리가 용인해 줘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항상 그걸 누리기 위해서 발언을 하는 듯한 그래도 모습이기 과거 때문에 민주진영에서는 핵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진영의 지금도 핵심이죠. 예. 지금도 진영의 핵심인데 네. 우리 당에 들어와서 뭐 책임 있는 자리를 맡거나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직함이 없이. 예, 예. 권한이나 직함이나 당적도 없이 너무 자유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런 이야기들이 우리 당에 예. 굉장히 갈등을 일으켰을 때 유시민 작가에게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전혀 없죠. 뭐 윤리위에 제소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언행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일치하지 않는다. 그냥 향유하는 위치에 본인을 자꾸 포지셔닝 하려는 것으로 보니 안 보인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뭐 결별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전당대회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최고위원 후보들도 개파 중심으로 상당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최고위원 후보들, 네. 지금 충청권 누적 득표율이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최민희, 박선원, 한민수, 서미화, 김용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친청에서는 최민희 후보, 한민수 후보가 순위권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최민희 후보는 부울경에서도 1위를 또 기록하는 상황입니다. 최고위원 후보들 표심 잡기 위해서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얘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에게 한 표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표 주십시오. 한 표 주십시오. 어느 순간 일배 조롱 혐오 문화가 민주당 안까지 침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멸칭으로 조롱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왜 그거 방치합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이재명 대통령 대표 시절에 그렇게 유능하고 똘똘 뭉쳐서 뭐든지 이겨냈던 우리 민주당 왜 이렇게 흐트러지고 엉망이 됐습니까? 말로는 대통령 지킨다면서 흔들어대고 엇박자 내고 그런 지도부 내버려 둬야 됩니까? 네, 최고위원들의 표심 잡기 경쟁을 보셨고요. 한민수 최고위원 후보 같은 경우는 그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표를 달라면서 친청계 후보죠. 한민수 후보는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2번, 5번 뭐 그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렇게 연설을 하고 갑자기 나와서 5번과 2번을 같이 찍어달라 저렇게 춤을 추는 장면까지 또 연출을 했는데요. 최고위원 후보들 간의 경쟁이 상당히 좀 치열한 상황이고 최민희 후보요. 뭐 지지율이 깡패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인지도가 깡패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인지도 영향일까요? 뭐 이렇게 지역별로 모두 1위를 휩쓴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인지도라고 봐야 되겠죠. 인지도. 근데 그 인지도가 이제 좋은 인지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인지도 두 개로 나눌 수는 있겠지만은 적어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표를 행사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동안 최민희 의원이 여러 뭐 구설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선명한 메시지를 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연설 장면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그래도 여당에서 수석 최고위원을 노리는 분의 어떤 언행으로는 좀 맞지 않다, 가볍다 또는 표현이 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맞는 어떤 기준에 맞지 않다 이런 평을 받을 수는 있겠는데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라면 전략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만 민주당 전당대회가 특히나 국회 과반을 점유하고 있고
또 책임 있는 여당인데 그 전당대회에서 미래를 향한 얘기는 없고 뭐 대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 후보들도 과거 얘기만 하고 서로 대립만 하는 모습을 과연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특히나 최고위원 후보 나선 분들은 거의 이제 표를 위해서 뭐 사투를 벌이는 저런 모습, 한민수 후보 뭐 춤추는 이런 것들 좀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의 끝나고 고함을 나서. 치듯이 지지를 선언 호소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8분이 나와서 5명을 추려야 하니까 특히나 어떤 차별점을 강조하기가 어려우니 그런 방법을 쓰겠다고 하는 것인데 왜 조금 더 정책이라든지 미래를 향한 화두를 가지고 승부를 걸 생각을 하지 않느냐. 그 부분은 정말 아쉽습니다. 네. 친청 후보 3명인데 최고위원. 몇 명 들어가느냐도 관건인데 지금 이제 나오는 거는 거의 이제 2명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최민희 의원하고 한민수 후보. 네. 근데 친청계에서는 2명 정도 최고위원 들어가면 좀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뭐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왜냐하면 예. 지명직 최고가 또 2명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2명이 들어가면 지명직까지 하면은 과반을 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당대표가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은 확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마지노선이 2명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최민희 후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아이러니한 것이 과거에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노무현, 문재인 두 분하고 똑같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가 선출한 사람이에요. 예. 그럼 민주주의의 정통성은 뭘로 이어집니까? 선출이라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가장 큰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재명 현 우리의 대통령입니다. 당대표도 뽑힌 사람이 있다면 정통성을 가지고 있겠지만 지금은 경쟁 중이니까 없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정통성의 중심이 돼야 되고 그걸 강조해야 되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의 정통성은 무시하면서 과거의 정통성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저는 과연 민주주의 체제에서 맞는 이론인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갖다 붙이는 그리고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뭐 일베 문화가 팽배하는데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과 작은 비판이 뭐 일베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한쪽의 이야기들은 뭐랄까요? 굉장히 나쁘게 치부하는 아예 의견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잣대 역시도 본인이 비판을 안 하는 우리와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의 문제, 유시민 작가의 발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은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전당대회가 한창인 이런 상황이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 추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수행평가가 나왔는데요. 긍정과 부정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이 50을 넘었습니다. 50.5%고요. 긍정은 소폭 하락해서 45.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 추이와는 대통령 지지율 추이가 조금 반대로 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소폭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45.1, 국민의힘은 조금 내려가서 37.7%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고 부정이 지금까지 나온 중에 가장 높았거든요. 네. 어떤 요인이 클까요? 일단 경제적인 어떤 상황, 어떤 정책에 대한 신뢰성 여기에 대해서 많이 훼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대통령의 지지율은 좀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단 지난주에 주식도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예. 주식 그리고 부동산 대토론회 이후에 국민들이 받았을 어떤 감정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계속 해왔던 대로 뭔가 이 정부는 뭐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또 중요한 게 그동안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상회하는 뭐 많으면 15% 20% 정도 더 많은 상태여서 대통령 프리미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거의 이제 갖게 됐죠. 네. 이 자체 지지율이 그렇게 많이 낮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이제부터는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한번 본인 스스로 지지율을 끌어올려서 민주당보다 훨씬 더
대통령이 잘한다는 평가를 다시 얻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보는데 결론은 수치입니다. 경제적인 상황을 어떻게 반전시키냐, 뭐 환율부터 시작해서 물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주가 지수야 사이클을 탄다고 하지만 대통령이 정책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경제 지표들을 어떻게 호전시킬 수 있을 것이냐, 예. 부동산이 제일 중요할 텐데요. 거기에 있어서 이제 대통령이 정말 실력이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앞으로 한 6개월 이 정도 중요한 시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장시간 비행하고 이제 귀국했는데 오늘 귀국 직후 이제 바로 또 비공개 회의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좀 엄중하게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 거겠죠. 경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모든 것은 민생 경제가 가장 중요하죠. 민생 경제가 안 좋으면 다른 모든 것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국민들에게는 귀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엄중한 상황이고 그런 인식하에 좋은 회의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지율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대통령의 지지율과 정당, 여당의 지지율은 비례 관계, 싱크로율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계속해서 반비례 관계가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 높을 때 민주당이 안 좋고 그 다음에 낮아질 때 민주당은 올라간다.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처음에 높을 때 낮은 거는 대통령과 차별화가 심했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정당이 올라갈 때는 그 정당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받쳐줘야 저는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당대회가 있어서 컨벤션 효과가 있다 그러면 그 받쳐주는 힘이 더 여론조사에 반영돼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당 행사했을 땐 좀 올라가는데. 응답하는 사람들이 비슷하니까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반비례다. 그거는 결국은 코어층이 빠진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상 대통령한테 코어층이 빠지는 걸 보여줘서 대통령을 압박하라라고 사인을 줬잖아요. 김어준, 유시민 씨 쪽에서. 그게 지지층에 먹혀들고 있는 건가요? 저는 김어준 지지층, 유시민 지지층에 먹히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게 나타내는 현상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디커플링 현상은 김어준, 유시민의 영향이 좀 있을 것이다. 또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전당대회가 워낙에 근데 컨벤션 효과가 있으니까 다음 주엔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보겠고요. 끝으로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목소리 냈는지 들어보시죠.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 근저당, 레버리지 ETF, 연임 개헌, 보안 수사권 폐지까지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도 선택사항도 아닙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역사의 명령입니다.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검찰이 아무런 보안 조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소기각 조항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며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7박 11일의 순방을 마치고 이제 막 귀국하시는 대통령께 수고하셨다는 인사는 못할 망정 청와대 앞으로 가 항일성 최고위를 열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나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네, 청와대 앞까지 찾아간 국민의힘 모습 보여드렸는데 하필 또 이제 순방에서 귀국했는데 뭐 민주당에서는 수고했단 말도 안 하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날 오는 걸 그런 입장을 냈네요. 아니, 그 상황에 맞춰서 또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물론 대통령께서 고생하고 오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정은 하지만은 정치 상황이 그렇게 한가롭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평가를 하시겠지만 이제 통과가 됐고 대통령이 정말로 이것을 공포를 할 경우에 이제 시행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상황, 정말 이 개정안대로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운영됐을 때 국민들이 받을 피해,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국민들의 어떤 감정들, 그런 것을 과연 감당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 이 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서영교 법사위원장, 김용민 의원 등 이분들은 과연 그 상황에 대해서 예측하고서도 이 내용을 통과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평가가 내릴 날이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주도해서 통과시킨 김용민 의원이 어제 사진을 올렸는데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이런 사진을 찍었다 하면서 이제 동상 옆에서 찍은 사진을 좀 올렸고요. 댓글이 좀 화제가 됐는데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분께서 댓글을 올렸습니다. 지옥에 나가라 이런 말을 쓰면서 강한 비판의 이제 의견을 나타냈는데요. 저런 사진과 댓글 어떻게 보셨습니까?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의 심정이 이해가 되죠. 예. 왜냐하면 본인이 겪었던 지옥, 그것을 다시 떠올리면 이런 지옥을 겪을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절규가 이렇게 절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절규를 사실은 고 이채원 양 그 어머니가 했고, 그 다음에 피해자 단체에서도 했고 했는데, 그들을 만나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구하고 이해를 시키고 하는 과정을 저는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용민 의원이나 서영교 위원장이나. 근데 과연 그들에게 설명이 충분히 되지 않은 제도를 통과시켜 놓고 노무현 대통령을 거기에 거론한다는 게 맞는가?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항상 약자의 편에 서셨고요. 그다음에 지역 감정이나 이런 갈라치기, 진영 논리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통합된 국가로 가는 것을 그 이상으로 삼으셨던 분이고, 그것을 위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모든 노력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럼 그런 모습과 과연 지금 김용민 의원의 모습이 맞는 것인지. 정치인들이 너무 노무현 정신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것이죠.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곽상원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분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신 거에 저는 100%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자신의 권한 행사만큼 설명을 하고 책임질 의무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거부권을 써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주장은 하고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는데요. 정치권에 상당한 후폭풍이 앞으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남 지역의 기록적인 더위였는데 이번 주부터는 동풍이 불면서 폭염의 기세가 한반도 서쪽으로 넘어옵니다. 북상하고 있는 태풍 돌핀의 경로에 따라서 수도권에 극한 더위가 몰려올 수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한반도 동남쪽을 40도 넘게 달궜던 폭염이 방향을 바꿉니다. 이번엔 더위가 수도권을 겨냥합니다. 지난 닷새 동안 경남 양산을 중심으로 40도 넘는 가마솥 더위를 이끈 건 팬 현상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북서풍이 불었는데 양산을 둘러싼 영남 알프스를 넘으며 더 건조하고 뜨거운 공기를 끌어안게 된 겁니다. 오늘부터는 바람이 서풍에서 동풍으로 바뀝니다. 한반도 동남부가 겪은 팬 현상이 이제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괌 북쪽에서 크게 발달한 채 일본으로 향하고 있는 태풍 돌핀은 이 더위를 부추길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태풍이 우리나라를 감싸고 있는 두 개의 열돔을 뚫지 못하고 뜨거운 바람만 불어넣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고기압의 중심이 동쪽에 위치하면서 동풍의 영향으로 서쪽 지역도 기온이 높아질 전망이며 태풍 돌핀이 괌 북북동쪽 해상에서 서진하면서 동풍이 지속될 전망이어서 서쪽 지역의 기온은 당분간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경남 양산이 여전히 덥지만 40도는 넘지 않을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7도, 전남 광주도 39도까지 기온이 치솟는 등 더위가 점차 서쪽으로 옮겨오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소나기 이외의 비 소식은 없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제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가 90명이 넘게 발생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늘 아침 6시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그제 하루 온열 질환자는 96명이 추가돼 올해 누적 1,889명을 기록했습니다. 사망 피해는 더 나오지 않아서 누적 사망자는 기존과 같은 14명입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충남 당진에서 논일하러 나갔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A씨는 어제 오후 3시 반쯤 당진 합덕읍에 있는 논 옆 경사로에서 발견됐습니다. 당진경찰서는 A씨가 폭염에 논 작업을 하던 중에 온열 질환으로 쓰러져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가 A씨를 최종 온열 질환에 따른 사망자로 분류하면 충남 지역의 온열 질환 사망자는 2명으로 늘게 됩니다.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폭염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취약지역 점검 등 범정부 적극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전국적으로 폭염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어제 오후 1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앞으로 3일 동안 하루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특보구역이 108곳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폭염으로 중대본 2단계가 발령된 건 지난 2023년 8월 이후 두 번째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간부급을 중심으로 주 1회 또는 매일 현장 점검을 하도록 했습니다. 행안부는 수도권과 경남 등 남부권에 국장급 현장 총괄 관리관을 파견하는 등 지역별 폭염 대응 상황과 지원 필요 사항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또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와 부산 울산 등에 재난 구호 지원 사업비 1억 7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사업비는 무더위 쉼터 냉방비, 취약계층 구호물품 구입에 쓰일 예정입니다. 또 물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경남 경북 등 가뭄 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7억 5천만 원을 긴급 지원할 방침입니다. 중대본 2단계 발령과 함께 한성숙 국무총리는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폭염 상황에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과 함께 고령 농업인의 야외 작업 현장 점검, 건설 현장 등의 폭염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라고 주문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강에서 수영을 하던 30대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구조대는 이 남성이 수중보에 빨려 들어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수영 기자입니다. 서울 잠실대교에 있는 수중보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높낮이 차이로 거센 물보라가 일어납니다. 이곳에 30대 남성이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그제 아침 8시 40분쯤입니다. 남성은 이곳 한강에서 수영을 하다가 강물의 수위를 조절하는 수중보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신고 직후 출동한 순환구조대가 7분 만에 남성을 발견했는데 구명투브에 연결된 밧줄을 몸에 감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들은 대부분 그거를 몸에 이렇게 달고 가다가 힘들면 이제 그걸 잡고 쉴 수 있게 발목이나 손목에 이렇게 차고 수영을 하세요. 보에 이제 물이 떨어지면은 출렁면서 그 와류라고 그런 게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그쪽으로 좀 빨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구조 당시 이미 의식을 잃어 심정지 상태였던 남성은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수중보에 빨려 들어가게 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22층짜리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세대에서 거주하던 70대 남성이 불을 자체 진화하려다가 팔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은 장비 27대와 인력 70여 명을 동원해 30여 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소방은 에어컨에서 전기적인 요인으로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낮 12시 10분쯤 대전 서구 복수동의 한 교회에서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8살 여자 어린이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교인 9명이 현장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출동 당시 이산화탄소 농도가 허용 기준을 훌쩍 넘는 300ppm 이상으로 측정이 됐다며 교회 내부 에어컨 냉난방기에서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이어지는 무더위에 하루 종일 에어컨 틀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폭염에 이렇게 계속 에어컨을 틀고 있어도 되나, 또 전기료는 어쩌나 하고 걱정도 드실 텐데요. 폭염 속 올바른 에어컨 사용법 함께 보시죠. 폭염에 에어컨 사용량이 늘면서 요즘 전기요금 걱정도 이만저만 아니실 겁니다. 전기료를 아끼려면 먼저 에어컨 유형부터 구분을 해야 하는데요. 신형인 인버터형은 희망 온도에 도달하면 실외기 출력을 낮춰 저전력으로 운전하기 때문에 적정 온도로 계속 켜두는 편이 좋습니다. 반면에 구형인 정속형은 실외기가 반복적으로 작동하는 만큼 2시간 정도 썼다면 잠시 꺼두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또 사용하지 않는 방문 2개를 닫으면 전력 사용량이 46%나 줄고 설정 온도를 24도에서 26도로 높이면 약 22%를 아낄 수 있는데요. 필터만 제때 청소를 해도 전력 소비를 3%에서 5% 정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전기료도 걱정이지만 최근에 실외기 화재도 잇따르면서 우리 집은 괜찮을까 이런 생각도 드실 텐데요.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실외기를 설치하는 건 기본이고 에어컨 전원은 멀티탭이 아닌 단독 콘센트에 연결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실외기에서 평소와 다른 소음이 난다면 사용을 중단하고 곧바로 점검을 받아야 안전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첫 공식 일정에서 사의를 표명했던 입장이 여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뒤 사의를 표명한 의사를 계속 유지하느냐는 질문에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일선 검사들이 흔들림 없이 맡겨진 일을 다 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정부에 속한 장관이 거부권을 건의한 적이 있느냐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의 수사 권한이 비대해졌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공룡 경찰이 아니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국가수사본부장 입장이 처음으로 나온 거죠? 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경찰청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서 입법적인 결단을 내린 것을 존중한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홍 본부장은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대 과제라며 하위 법령과 규칙을 신속히 재정비하고 인력과 예산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사는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를,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고 명시돼 있다며 각 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가지고 책임을 명확히 한 것에 대한 입법적 결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홍 본부장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최장 2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최초에 경찰이 사건을 보낼 때부터 완결성을 높인다면 지금보다 보완수사를 요구할 내용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속하게 수사 완결성을 높여서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고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앞으로 경찰이 사실상 수사 권한을 다 독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했습니까? 네, 홍 본부장은 경찰의 수사 권한이 비대해졌고 조직의 몸집이 커져 공룡 경찰이 됐다는 우려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이 잘못한 사건에 대해선 다른 기관이 이 위법성 여부를 수사할 수 있다며 경찰 수사를 견제하는 장치가 오히려 강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분별한 보완수사 요구가 많아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검사의 권한이 공소제기 유지에 집중되면 여기에만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고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검사와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수사기획조정부서를 중심으로 형소법 대응 TF를 만들어 제도가 안착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점과 보완 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오늘 오후 수사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수사개혁위원회 두 번째 회의를 엽니다. 수사개혁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 전반에 불거진 제19 감싸기 논란과 부실 수사 여부, 조직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야 공방전 중심에는 여전히 보안 수사권 논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앞두고 여론전 대결도 한층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보안 수사권 폐지, 일단 결론은 났지만 후폭풍은 큰 것 같은데요. 여야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네, 먼저 민주당은요, 오늘 오후 지도부 주재로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엽니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과 후속 입법 계획 등을 설명하는 성격인데요. 범죄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에 대한 부작용 우려 속 지도부가 직접 설명에 나서는 겁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국민의힘의 거짓 선동이 선을 넘고 있다며 특히 공소기각 조항에 대통령을 끌어들이며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대통령의 재판과 연결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아침 청와대로 달려갔습니다. 대통령 제2요구 행사를 압박하기 위함인데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 범죄자만 더 좋은 법이라며 거부권 행사는 선택이 아닌 국민과 역사의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소기각 조항을 겨냥해선 대통령이 본인 재판 취소를 위해 민주당과 추악한 거래를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입니다.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동시에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 소원을 준비하고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엔 자체 대안 입법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순회 경선, 지금 초반인데 초접전 양상이죠? 네, 초반 판세 혼전 그 자체입니다. 김민석, 정청래 후보 간 격차 불과 1,200표 남짓인데요. 충청 경선에서 첫 승리를 거머쥔 김민석 후보. 비록 어제 2연승엔 실패했지만요. 김 후보 측에선 애초 열세가 예상됐던 것이니만큼 선방했다. 과반승 기반을 닦았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반면 선후 투표로 가더라도 김민석, 송영길 후보 표가 합쳐질 거란 예상과 달리 실제 2순위 표심이 어떻게 갈릴진 한마디로 까봐야 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초박빙 승부로 흐르면서 개파 간 신경전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정청래 후보 아침 SNS 글을 통해 일부 의원들이 지역구에 대놓고 김민석 후보 구호를 현수막으로 걸고 있다며 선관위에서 조치해달라 친명계를 저격했습니다. 친명 강득구 최고위원은 아침 최고위에서 조국혁신당 합당 논란 관련 정 후보의 어제 정견 발표를 겨냥해 대통령을 팔아 거짓말을 한다며 공개 반발했습니다. 각축전 속 결국 승패는 호남이 가릴 거란 관측에 따라 김 후보는 전주와 광주를, 송 후보는 여수와 광양에서 당원들을 만납니다. 정 후보 오늘 강원을 찾지만요. 아침 SNS에 불경 충청 노사모들 호남 지인에 연락해달라며 읍소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70여 년 형사사법 체계가 대격변을 겪게 됐습니다. 다만 일선에서는 제대로 된 대비 없이 법부터 통과됐다면서 제대로 시행은 될지 우려가 큽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해온 검찰개혁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선 건데 여전히 남은 과제가 산적해 문을 열어둔 채 출발하는 개문 발차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단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며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조직 구성과 업무 분담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중수청은 검찰이 맡았던 주요 범죄 수사를 이어받는
이른바 포스트 검찰 시대 안착을 위한 핵심 기관 중 하나지만 아직 곳곳에는 물음표가 남아 있습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당장 이번 주부터 전국 검찰청을 돌며 검사와 수사관 대상 임용 설명회를 열기로 했지만 직급과 처우 등 신분 문제부터 명확하지 않다는 게 일선의 시각입니다. 중수청 수사에 필요한 전산망, 킥스 구축 또한 물리적으로 시간을 맞추기 어려울 거란 목소리도 있습니다.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만 맡게 되는 공소청의 직제, 인력 재배치 문제도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여기에 개정 형소법에 맞춰 준칙 등 하위 법령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주요 숙제인데 내부에선 2개월 안에 끝내기는 쉽지 않을 거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 경찰과 공수처 등 기존 기관과 중수청, 공소청이란 세 기관 사이 역할 재정비와 협업체계 등 실무 절차 조율에도 시간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불거질 수 있는 소속검사의 수사 위법성 여지를 없애기 위해 법 해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해왔습니다. 일각에선 개점 휴업 상태를 막기 위해선 정부가 시행령 부칙을 개정해 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미국과 남미 등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해 곧바로 국내 현안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정책과 주식시장을 점검하는 회의라고 하는데요.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귀국하자마자 회의가 열리는군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 남미 3개국 독일 순방을 마치고 조금 전 서울공항에 도착했는데요. 곧바로 청와대로 출근해 국내 현안 관련 비공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우선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부동산 문제가 집중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 출국 이후 한성숙 총리 주재로 추가 부동산 대토론회가 열렸던 만큼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세제는 물론 공급과 대출 등 정책 전반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변동성이 심화하고 있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대책 역시 주요 보고 대상입니다. 주가 급등락 요인으로 지목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을 둘러싼 금융당국 보완책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행됐는데요. 그에 따른 시장 효과를 분석하고 추가 대안에 대한 토의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 대해 이 대통령이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시간이 길었던 점을 고려해 국내 주요 현안 모두를 살펴보는 자리라고 YTN에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과 증시 외에 폭염 대책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회의에는 한성숙 총리는 물론 유관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핵심 참모 모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4일 출국해 가장 먼저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했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 대표들과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 협력을 다졌습니다. 또 브라질과 칠레, 아르헨티나 등 남미 3개국 순방에선 첨단 산업의 필수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 공조와 교역 확대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독일을 거쳐 귀국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피가 급등했었는데 오늘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시가 크게 출렁이는 가운데 곧 열릴 부동산 주식시장 점검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도 관심인데요. 경제 상황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마치고 귀국했는데 귀국하자마자 지금 청와대로 출근해서 회의 연다고 합니다. 그만큼 뭐 주식시장 급등락세가 좀 심각하다고 보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부동산과 지금 증시인데요. 네. 증시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29일 기준으로 봤을 때 레버리지 ETF가 마이너스 60% 이상이에요. 손실률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증시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뭐 일각에서는 이것 때문에 지지율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책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이거라고 보거든요. 레버리지 ETF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거의 초토화된 상태입니다. 거의 750선인데 사실 이게 코스닥 같은 경우가요. 그 레버리지 ETF 상품 출시된 이후에 거래량이 3분의 1 토막 났어요. 예, 그러니까 거의 거래 자체가 잘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 줄다 보니까 뭐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코스닥에 지금 투자하시는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뭐 원망의 목소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어떻게 된 거냐부터 시작해서 아니 코스닥 시장 활성화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오히려
사실 정권 출범 전보다 더 떨어졌다 이런 예.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스닥 시장이 거의 초토화되고 있는 모습. 그렇게 된다 그러면 건강치 않은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시에 대해서 이제 정책을 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나오고 있고, 뭐 부동산은 뭐 이미 말씀 안 하셔도 아시겠지만 서울 부동산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는 정부가 힘을 쏟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지금 뭐 정부도 증시 긴급조치권 도입을 추진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이게 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이게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 효과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만약에 뭐 지금 자막도 잠깐 나오고 있는데 뭐 현재 2배 배율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1.5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든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수익자 총회를 거쳐야 돼요. 자막도 나오고 있지만 수익자 총회는 예를 들어서 제가 레버리지에 투자했습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저보로 1.5배로 내린다 그러면 얼마나 황당해요. 그렇죠. 그럼 수익자 총회를 열어서 이제 수익자들이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수익자 총회를 열려 그러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어요. 시장은 매일매일 초 단위로 움직이고 있는데 언제 수익자 총회를 열어서 그 배율 조절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기준이 되면 예를 들어서 배율을 1.5배로 내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긴급조치 권한을 내릴 수 있는 이런 거를 법제한다는 거죠. 홍콩에서는 이미 7월 24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배율 자체를 조절할 수 있게끔 한마디로 운용사들이 오늘 배율을 조정하면 내일에 이제 그 배율이 그러니까 고지가 될 수 있도록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딱 어느 정도 법제화를 해놓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부분도 만약에 실시만 된다 그러면 저는 뭐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문제는 워낙 투자자들의 반발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2배인 줄 알고 넣었는데 갑자기 배율이 바뀐다 그러면은 맞습니다. 반발도 클 것 같거든요. 그 앵커님이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죠. 나는 투자했습니다. 근데 지금 엄청 떨어졌잖아요. 떨어질 땐 2배. 근데 이제는 갑자기 1.5배로 바꾸면 오를 일은 1.5배.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지금 시장에서 나오거든요. 만회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만회하기가 더 건가요? 힘들어지죠. 예. 지금 이미 마이너스 60% 이렇게 됐는데 올라야 되는데 오르는 데는 1.5배면은 사실 이게 뭐냐 이런 얘기가 투자자들에게는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마 단순히 뭐 긴급조치 권한에 대해서 법제하겠다 이게 뭐 지금 당장 들어간 데는 아니고 예. 수기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부작용이 뭐가 있는지도 보시면서 아마 이 정부 당국이 아마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급등하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었는데 이건 이유가 뭡니까? 일단 저가 매수세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시겠지만 코스닥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딱 오른 종목은 로봇, 그다음에 바이오 제약 쪽이거든요. 2차 전지는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코스닥에서의 이런 로봇 쪽 많이 떨어진 상태다 보니까 저가 매수세가 좀 붙었다. 반면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좀 2가지 악재가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미 31일에 크게 올랐기 때문에 외국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요. 하나는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문제죠. 지금 아마 시장을 빨리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과 일본 재정 당국이 환율에 대해서 엔화 가치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야 엔화 가치 상승하자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화 가치가 갑자기 막 뛰어오르거든요. 예. 그러면 앵커리 트레이드 하신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엔화 가치가 계속 오르기 전에 미리 갚자. 그러면은 신흥 시장에서 돈을 먼저 빼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시장인 거죠. 그래서 앵커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졌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또 돈을 빼가고 있다. 그래서 주요한 특징이 오늘 시장에서 2가지가 느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 시장은 대형주 중심으로 삼성전자 8% 정도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중심으로 떨어지고 있고 코스닥 시장이 이제는 저가 매수세로 해서 지금 오르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오늘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아무래도 삼전엑스의 투자자들이 이제 몰려 있다 보니까 흐름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난주 초반에 이제 급락세를 기록했잖아요. 네. 앞으로 어떻습니까? 반등을 좀 많이 할까요? 아니면 하락장이 좀 이어질까요? 지금 시장에서는 과연 이제 반도체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예. 부분인데 이제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변수는 역시나 이제 빅테크들의 캐펙스 투자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이제는 빅테크들의 캐펙스 투자 부분이 이제는 나왔었죠. 예, 실적이 나와줬는데 다행히 그 부분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이제 시설 투자를 늘려가겠다는 부분도 이제 나와줬는데 변수는 하나가 있어요. 이제 빅테크들이 시설 투자를 늘리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많이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순현금이 만약에 줄어든다고 본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는 시설 투자할 때 앞으로의 문제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반도체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코노미스트에서 지금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의 반도체에 대한 가장 큰 아마 우려스러운 부분은 중국 반도체의 도전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반도체가 과연 어느 정도의 공급량을 풀 것이며 세계의 빅테크들의 선택을 받을지 이 부분이 가장 큰 악재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가 외신에서 나오는 것들이 장기 계약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장기 계약이 생각보다 사실상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장기 물량이 아닐 수도 있다. 예. 언제든지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사이클이 확 죽어버리면 다른 계약 조건이 튀어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또 반도체 시장에 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수들은 분명히 작용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겠고, 가장 또 중요한 게 주가는 선반영됩니다. 우리가 자꾸 저평가 받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선행 PER이 거의 4배, 5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상 미래에 있는 가치를 앞으로 끌고 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호황은 이미 6개월 전에 우리 시장에 반영됐을 수도 있다는 거고 네. 앞으로의 6개월 후, 한 8개월, 12개월 후는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는 이런 어떤 주가의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이미 고점일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시장에서는 충분히 존재한다. 이런 부분도 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증권가 애널리스트라든지 증권가에서 나오는 목소리와 네. 평론가가 하는 얘가 좀 결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저는 증권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자료를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증권가 리포트만 믿고선 투자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좀 강조를 해드립니다. 저희는 그럼 권혁종 평론가님 설명을 더 믿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말씀드린 요지는 다양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그게 너무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리포트만 너무 믿으시니까 그 언론에 보면은 뭐 어느 증권사가 외신에서 반도체 주가는 앞으로 계속 오른다. PER, 선행 PER이 너무 낮다. PBR이 지금 1.6배인데 이것도 낮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뭐 팩트는 틀리지 않거든요. 데이터는 틀리지 않는데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평가라는 그 기준이 사실상 함정일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래의 가치를 앞으로 끌고 오는 건데 지금의 호황은 이미 다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만약에 나중에 6개월 후에 아니면은 2028년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시장은요. 중국이 이제는 반도체 굵기로 인해서 그 물량을 풀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우리나라에 대한 디램의 가격치, 범용 메모리의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장밋빛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를 좀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그런 얘기가 제일 많잖아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길게 봐라, 길게 보면 우상향이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걸 100% 신뢰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지금 반도체에 투자했던 분들은 대부분 이런 목소리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의 이제는 영업이익률을 봐라. 그다음에 지금의 영업이익 봐라. 너무나 잘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과거와 다르다. 사이클 산업이에요.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입니다. 지금 막 고점 찍었잖아요. 그럼 내려갈 일만 남았다. 그런데 아니다. 반대쪽에서 왜?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코노미스트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장기 공급 계약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게 장밋빛만 보고 증시에 투자하면은 사실상 이 사이클 산업이라고 자꾸 이게 어떤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반도체 사이클 산업 아니다. 쭉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저의 관점은 아니 반도체는 역시나 사이클 산업이다. 경기를 탄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좀 균형 잡힌 데이터를 보시는 게 저는 좋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데이터를 좀 균형 잡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부동산 얘기도 조금 해볼게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가 이제 곧 있을 예정인데 어떤 내용들이 좀 담길까요?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거는 일단은 뭐 보유세 강화는 당연할 겁니다. 그다음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에 대한 상승도 지금 시장에서 목격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본다 그러면 과세 기준을 봤을 때 주택 수가 아니라 이제 주택 총 가격으로 이제는 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저는 이거 합리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과세 기준을 주택수로 해버리면 지방에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은 강남 한 차보다 못 하는데 세금을 더 내거든요, 사실. 뭐 취득세도 많은
다주택자한테는 8%예요. 그러면 너무 사실 취득세가 일반이 3%인데 이게 사실상 이 과세 기준이 좀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총액으로 하면은 저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저런 거는 굉장히 좋죠. 초고가 주택이 공시가 32억 원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로 보면 한 46억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그게 딱 기준이 되는 거죠. 과세의 기준, 초고가의 기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시가 한 46억 원 정도. 저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기준을 몇 억으로 하느냐. 그렇죠. 저게 된다 그러면 일단은 종부세, 그러니까 보유세 자체가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더 과세가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마 지금 강남권에 계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한강 벨트 라인 쪽에 계신 분들은 부담이 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강남권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매도가 물건을 내놓는 게 사실상 많아졌습니다. 지금 거래는 안 돼요. 일단. 때문에요? 이제는 보유세 자체가 분명히 과세 부담이 더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물은 나오고 있는데 아직 사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고 사겠다라는 거죠. 이번에 세제 개편안. 그래서 이런 게 지금 흐름이 지금 느껴지고 있고 아마 세제 개편안이 나온 다음에는 그때부터 아마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아직은 지금 시장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중. 이 정도로 이제는 좀 시장에서 느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매물이 많이 나왔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양도세 같은 경우에 뭐 좀 이렇게 완화를 해주지 않으면 또 이거 넘기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문제입니다. 보통 세계적인 추세는 이래요. 보유세는 강화시키고 양도세는 이제 줄여가는 거죠. 거래세는 자체는 줄여가야 되거든요. 저는 이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의 판단은 그래요. 이번에 아마 세제 개편안 나오고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 저는 일부분에 대해서 양도세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제는 거래를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낮춰주는 방안 이런 것도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거죠. 분명히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 없앴기 때문에 중과 유예에 대해서 이제 종료시켰기 때문에 양도세는 계속 고 양도세로 갈 거라고 보시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아마 이번에 세제 개편 나오면 탈출구를 만들어 줄 거라고 좀 봐요. 그래서 이제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 좀 낮춰주고 보유세를 더 증가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아마 가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또 얘기하는 게 양도세 제도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분명히 이거는 바꿀 겁니다. 지금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보유 사실, 거주 사실, 40에서 80% 공제해 주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거주를 무조건 해야지만 보유만 해서 되는 건 아니죠. 거주를 내가 무조건 해야지만 사실상 이렇게 양도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는 특별공제를 해주는 이런 쪽으로 아마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겁니다.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규제, 그다음에 실수요자 중심에는 오히려 공제 금액을 더 높여줘서 세금을 줄게 만드는 이런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어서 저는 1편에서는 좀 기대를 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끝으로 이것도 짚어봐야 됩니다. 보유세가 높아지면 단순히 보유세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지금 안 그래도 전월세 상승세가 높은데 결국은 전월세로 부담되지 않겠느냐, 더 오르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커니즘을 아셔야 돼요. 이게 보유세를 높인다. 그러면 뭐 지금 사신 분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있으신 분들에서 보유세 낼 겁니다. 근데 거기에 오래 사신 분들, 내가 재건축돼서 갑자기 아파트 가격이 뛰었어요. 근데 보유세가 폭탄받았습니다.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뇌물로 나오겠죠. 그럼 공급이 많아질 겁니다. 이거를 이제 정부가 생각을 하고 보유세 폭탄을 내리는 건데 근데 문제는 시장에서 그걸 다 봐줘주는 거예요. 공급을 내놨는데 내가 못 버티니까 이제 매물로 내놨습니다. 근데 높은 가격으로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쳐주는 사람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가격은 더 튑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작용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면 야 매물로 내놓으니까 가격이 더 오르네? 야 그러면 아파트가 수익형이 될 수 있어라는 이젠 또 반작용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는 아파트를 매수해서 뭘 하느냐? 월세로 돌리는 분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전월세 가격이 더 높아지는 현상이 시간이 지날수록 부작용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러면 보유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그러면 전월세 사시는 분들한테 조세 전가하지 뭐. 내가 이분들한테 전세 높이고 월세 높여서 난 그걸로 충당하면 돼.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무주택자들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더 어렵죠.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전세, 월세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전세를 주고 있어서 이번에도 만약에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게 저도 높일 생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월세 가격을 아마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왜냐하면 시세가 굉장히 높아져 갖고요. 이런 부분을 굉장히 반작용, 부작용도 아마 정부가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부동산 대책이 뭔가 좀 세심한 정책이 나와야 맞습니다.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의 구마모토 지진이 일어난 직후 쇼핑몰에서 대피했던 20대 여직원이 회사의 지시로 건물에 다시 들어갔다가 숨진 사실이 드러나서 일본 사회가 들끓고 있습니다. 이 사장은 직원의 장례식장에서 지진 당시에 이 매출금을 금고에 넣으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김전디 기자입니다. 규모 7.1의 강진이 일본 구마모토를 강타하고 약 1시간 20분 뒤인 28일 오후 5시 50분쯤 구마모토현의 대형 쇼핑센터 이온 쇼핑몰 건물 2층이 큰 폭발음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폭발 사고로 직원과 고객을 포함해 7명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희생자 가운데 여직원 2명이 회사의 부당한 지시로 건물에 다시 들어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나며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유족들을 인용해 쇼핑몰 잡화점에서 일하던 22살 오우타케 구루미 씨가 회사 지시로 다시 매장으로 들어간 뒤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지진으로 대피했지만 회사가 매출금을 금고에 넣으라고 해서 매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오우타케 씨와 다른 직원 1명이 건물로 다시 들어간 지 5분 만에 쇼핑몰은 폭발했고 다음 날 매장 인근에서 이들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측은 어제 오우타케 씨의 장례식장의 모습을 드러내 유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사장에게 지시받은 점장이 직원들에게 다시 들어갈 수 있으면 매출금을 금고에 넣어두라고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이온 쇼핑몰 측은 대피 후에는 건물 내부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지침이라며 사과했습니다. このような結果を招くことを深くお詫び申し上げます。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돈부터 챙기라는 무리한 지시가 무고한 청년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재한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대해서 이란과 합의에 도달했다며 내일 협상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이란은 해협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진 않을 거라며 트럼프의 완전한 개방 주장에 선을 그었습니다.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 재개를 공식화하면서 현지 시간 월요일 오후 새 협상이 시작된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말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 취소 배경으로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와 관련한 이란과의 합의가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And the reason they asked is I think there's a deal. There's a deal on Hormuz and then there will be a deal on the nuclear.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 폐기 문제에서도 향후 비핵화 합의가 있을 거라며 관련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오만과의 호르무즈 해협 새 항로와 관련한 협의가 막바지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전쟁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해협의 완전한 개방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گفتگوهای ما با عمان گفتگوهای دو جانبه است. به کسی دیگه‌ای مربوط نمیشه. 이란 보수 강경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반관영 통신은 호르무즈 해협 중재안을 이란이 수용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란 내 협상파와 강경파 간 온도차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공습 취소 결정을 이스라엘이 사전에 전혀 몰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채널 12 방송은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고위 국방, 외교 당국자들이 트럼프의 소셜미디어 글을 보고서야 공습 취소를 알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또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보고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그동안 극한 폭염이 동쪽 지방에 집중됐다면 이제는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방이 비상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4.2도까지 올라 있는데요. 열기가 쌓인 광화문 광장의 바닥을 적외선 온도계로 재보면 현재 기온보다 30도 이상 높은 6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최고 37도까지 올라서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뒤덮인 가운데 오늘 오전 구미 등 영남과 전남 곳곳으로 최고 단계인 폭염 중대경보가 확대했습니다. 이 지역은 양산이 39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도 극한의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37도, 여주 38도, 광주는 39도까지 치솟는 등 서쪽 지방도 폭염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또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는 강원 남부와 충북 북부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서울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극심한 폭염이 지속할 전망입니다. 전국적으로 극단적인 더위가 확대하면서 온열 질환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시간당 한 컵씩 2, 3리터 정도의 수분 섭취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아웃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